자, 이 단원에서는 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1-2 단원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까? 자, 인권의 중요성, 인권의 의식의 성장과 함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왔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자, 두 번째, 인권 침해 발생 원인과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개인의 편견, 그러니까 치우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치우친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남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 항상 오랫동안 해왔던 그대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런 관습이나 관행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나 집단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같으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막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인권 침해가 많았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우리 과거의 현대사회 독재 시대 때 그렇게 잘못된 그런 정치 체제가 있었죠.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인권이 막 탄압되고 피해보고 했던 사례가 영화로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권 침해 사례인데 자격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 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상대어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다 되는데 장애인과 일반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침해 여부가 되겠죠. 자, 예체능계는 대학생 성적 우수 국가 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다. 아니, 공부만 하는 인문계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고 예체능계 학생들한테는 성적 우수 장학금 안 준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인권 침해 사례가 되겠죠.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이 자전거를 타다 지쳐있는 모습을 땡땡 국가 왕자에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연예인인데 우리나라에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죠. 자, 많은 교과서에서 집안일 하는 사람을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권 침해 사례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변에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어디에 있는 조상들이 땅이 있는데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집안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보상금을 나누어 주지만 여성은 관습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갑은 같은 집안 식구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상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떤 권을 침해당했을까요? 바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되었죠. 맞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파악하는 예시였고, 두 번째, 을은 인터넷에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 직접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기사나 글에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느 날 을은 평소처럼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을 쓰려다가 해당 게시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쓰기에는 좀 불편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병은 교통질서 지도요원인 교통도우미에 지원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하였고, 병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우미의 지원 자격을 55세에서 65세 나이 제한을 하였고, 하지만 병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오고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 되는 단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개인의 인식과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인권의 침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법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자, 첫 번째는 법원입니다. 이 뭐니 해도 법원은 가장 기본적인 구제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죠. 첫 번째, 권리 구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통상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면 법원에 가서 내가 피해봤다고 보상을 요청해서 상대방과 재판을 한번 붙게 되죠. 그게 바로 법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수단이 재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법을 적용하는 부서라고 해서 무슨 부라고 부르죠? 이런 걸 사법부라고 부릅니다. 사법부에 통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고, 자, 여기서는 개인 간의 관계, 돈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사재판, 또는 범죄의 유무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해주는 형사재판, 나와 행정기관 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에 대한 행정재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본 내용이 나올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헌이 9차 개헌이 되었는데 헌법이 9번째 바뀌었거든요. 그 1987년에 6월 민주항쟁, 6.29 민주화 선언이 있으면서 그 독재 정권이 헌법을 막 좌지우지했잖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헌법이 위협을 받으니까 앞으로 헌법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국민의 무슨 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하는 일 두 개야. 헌법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근데 어찌 보면 헌법을 꼭 지켜주는 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재판하는 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건 2단원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지금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헌법소원심판이에요. 헌법소원심판. 자, 헌법소원심판. 심판을 누가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근데 이 재판은, 심판은 누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요청을 누가 하냐면 밑에 보이죠? 국민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을 해요. 자, 그럼 국민이 왜 권리 구제를 요청할까요?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냐면 공권력. 자,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뭐 당했다? 침해당했다. 그러면 이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이번에 국가기관의 정책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봤는데 이거는 헌법에 있는 저의 평등권, 저의 자유권, 저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정책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장님들이 한번 판단해서 이게 맞는 판결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게 헌법소원이고, 그 헌법소원을 재판해 주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이 뜻입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요청을 한다? 국민이 요청을 한다.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을 직접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총 9분이 계신데 자세한 거는 2-3단원 사법부 할 때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법원에서 우리의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를 배웠고요. 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딱 봐도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같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도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도 완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법이 있으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확인해보고 잘못된 법이다,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 기관에게 이 친구들이 권고할 수 있어요. 권유하는 거죠. 법을 바꾸세요.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법과 제도를 살펴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권유합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말을 안 들어도 돼. 하지만 통상 말을 듣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여기다가 요청하는 걸 뭐라고 부르면 진정제기라고 불러요. 진정제기. 자, 이 진정제기를 누가 한다? 국민이 한다. 국민이 진정을 제기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해서 구제해주고 접수된 뭘 처리한다? 진정을 처리해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합니다. 자,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에도 뭐 되어 있지 않다? 소속되어 있지 않는 무슨 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가 만나봤고요. 자, 다음 그 밖에 국가기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사례에 맞게 예시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파트예요. 자,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기관이라는 그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부, 국방부, 주민센터 전부 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법을 잘못 집행했어. 그러니까 잘못된 법을 집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가 발생했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청에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구미시청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점검 상태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 구미 그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 좀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법을 잘못 집행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준다는 거 되겠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하게 밑에 국민의 권리 보호와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고충 처리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걸 보고 행정심판이라고 불러요. 행정심판.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는 행정심판이고 행정재판은 법원에서 합니다. 알았죠? 자, 행정심판을 하는 곳이고 행정재판을 하는 곳은 요거는 행정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잘못된 뉴스 기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는 이 뉴스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방송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니까 언론은 신문사나 TV 뉴스 방송사예요. 알았죠? 그리고 중재란 것은 서로서 화해해주게 해주는 거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제 잘못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소비자원 돼 있네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훨씬 더 약자죠. 소비자 약자고 이걸 물건을 파는 기업이 훨씬 더 강력한 존재죠. 소비자들은 약자다 보니까 기업의 잘못된 물건을 판매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서 구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우리 미래엔 책을 쓰는 이런 학교에서는 여기서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안 하시고 쉽게 출제를 하시거든요. 내용을 구분해서 어떤 단체인지를 매칭하시면 되는 단원이고 또 이제 앞에 있었던 이런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 잘해서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 푸는 게 과제거든요. 그 과제를 다 해서 다음 시간에 3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요걸 공부하셔야 학원에서 나와서 치는 오프라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또 남아서 또 재시험도 치고 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 3단에서 만날게요. 안녕.